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배웠던 게 처음에 이제 리더십의 개요, 그리고 특성이론, 그 다음에 행동이론, 그리고 상황이론, 그 다음에 카리스마 리더십, 그리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왔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리더십의 큰 줄기예요. 이게 쭉 이어졌다. 물론 변혁적 리더십하고 카리스마 리더십은 실제 이론이 나온 차이는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고리에 지금 묶이고 있고요. 앞에 이제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그리고 이 변혁적 리더십이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리더십의 줄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에 기타 요즘에 여러분이 막 많이 볼 수 있는 리더십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코칭 리더십, 멘토 리더십, 팀 리더십, 밀리전 리더십, 정직성 리더십,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 모험 리더십.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리더십 이론들이 결국은 다 이 변혁적 리더십 이론의 아류작들이 아닌가. 이걸 이제 일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내용들을 풀어서 쓴 게 바로 그 리더십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할까요? 자, 여러분들, 또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자,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매일 다음과 같이 외쳐보자.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부의 위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내겐 아직도 발휘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 여기 지금 등장하는 리더십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죠. 우선 첫 번째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변혁적 리더십 내용 설명하고 거래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하고 무슨 관계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앞서 배워왔던 여러분들 카리스마와 변혁적 리더십이 무슨 관계지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3가지의 리더십 이론을 여러분이 학습하게 된다.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이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카리스마 리더십과 변혁 리더십이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이미 이게 서로 이론이 나온 게 2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요건 이제 같은 시대의 이론인데 약간의 또 차이점도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적 리더십 구성 요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21세기에 변화해야 생존한다. 실제 이거 우리 카리스마 리더십에서도 앞에 나왔죠. 우리 교재에서도 마찬가지 카리스마 리더십 교재에서도 실제 급변하는 기업 환경하에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실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되었고, 실제 이러한 방법에서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세기에 변화를 해야 생존한다라고 하는 이걸 갖다 부정하는 구성원은 없을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 대처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수인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리더십의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 조사에서 직장인 1289명에게 7가지 리더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리더 유형을 물어본 결과에 응답자의 32.1%가 여러분 책에 나온 변혁적 리더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변혁적 리더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40.5%가 구성원을 잘 이끌 것 같아서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꺼리는 리더 유형으로는 독불장군 리더 27.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가장 이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 유형은 이제 변혁적 리더를 선택했고, 내가 가장 일하기 좀 부담스럽다, 꺼린다라고 하는 건 독불장군 리더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실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교육기관이나 군조직, 정부조직, 산업조직 등 다양한 조직에서 성공적인 리더의 하나의 유형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우리 책의 서두에 변혁적 리더십의 서두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변혁적 리더십 우리는 배울 거죠. 1980년대 초반부터 많은 연구에 초점이 되고 있고요. 최근의 리더십 접근법 중에 하나다. 최근의 리더십 접근법이라고 하면 이제 이 교수님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실제 50년 지났죠. 이미 50년 지났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최근 리더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직도 현재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론 자체가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도 많은 논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큰 틀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도 얘기했지만 거의 리더십 관련해서 가장 좋은 학회지라고 하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3분의 1이 다 뭐예요? 변혁적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정서, 감정이죠. 가치관, 윤리, 행동규범, 그리고 장기적 목표 등을 바꾸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을 변화시키고 번역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실제 내가 별로 그거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나도 저걸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저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할 것 같아 하는 그 감정, 처음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감정을 갖다가 만들게끔 한다라는 거죠. 결국 변혁적 리더십의 과정에는 부하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현재 동기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걸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면서 부하들을 갖다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에서는 실제 앞에 얘기했지만 부하를 갖다가 복종시키고 혹은 순응시키고 하는 부분의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부하들의 동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하들의 동기 수준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리더가 부하들이 지금 동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무엇에 의해서 지금 동기가 이들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등장을 하죠.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기대 이상, 현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업적을 성취하도록 하는 특별한 형태의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또 여기 지금 결론이 이제 다 보여졌는데, 변혁적 접근법은 결국은 카리스마 리더십과 비전적 리더십을 갖다 포괄하고 있는 리더십의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까 여러분들 앞서서 설문지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거기에 요인 1번 항목이 바로 카리스마 리더십에 속하는 항목이죠. 실제 변혁적 리더십에서 봤을 때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변혁적 리더십 하나의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 부하에 대한 1대1 수준에서의 제한적인 영향력 행사의 시도에서부터, 그러니까 1대1 관계에서의 리더십, 서로 하나와 하나, 리더 하나와 구성원 하나, 이 관계에서의 리더십, 여기서부터 이 리더와 조직 전체, 여기까지의 영향력,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카리스마 리더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안합니다. 그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행동이나 상황이나라고 하는 건 거의 1대1의 리더와 구성원 1대1의 관계이거나 아니면 소규모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안 했던 게 LMX라고 하는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 관계인데 지금 주차별로 1주차, 2주차, 3주차가 남았어요. 근데 아마 4주차에는 시험 관련 설문화 얘기해주고 하면 2주차 남았는데 2주차 중에 하나가 지금 서번트 리더십, 즉 여기 이제 아류작이라고 했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 해주고 LMX나 이걸 좀 모아서 간략하게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는 이제 조직 범위가 좀 넓은 범위도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변화와 변형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변혁적 리더예요. 그런데 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리더와 부하 간의 빈틈없는 결속이, 이 결속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거죠. 리더만 혼자 나갈 수도 없어요. 부하와 같이 가야 된다. 왜? 실제 이 성공 요건은 누가 있어요? 부하가 있어요. 리더 혼자 아무리 카리스마 리더는 거의 앞에서 자기가 돌격 앞으로의 형태였다라고 하면 물론 거기도 이제 부하와의 관계 따지고 있지만 실제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부하와 함께 굴러간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해요. 왜? 변수들 자체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 변혁적 리더십 용어는 다운턴이라고 하는 학자에서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1973년에. 이 사람도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갖다 썼는데, 여기에 처음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다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혁적 리더십 용어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정치사회학자인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에 의해서 리더십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실제 좀 더 리더십의 하나의 영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번즈는 그의 저서에서 리더와 부하의 역할을 연결시키려고 했다. 지금 앞에서 우리 봤죠. 요 결속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즉 연결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부하의 목표와 리더의 목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부하의 동기를 자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럼 카리스마에서도 이미 그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앞에 모든 그 리더십 이론도 다 그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에 리더십은 권력을 휘둘거나 행사하는 것, 이것으로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부하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이고요. 그가 이제 썼던 우리 번역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의 정치 리더십 연구라는 책과 그 다음에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의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은 원래 이제 정치사회학자라고 했잖아요. 번즈에서 제시됐다. 번즈에서 여러분 앞에서 결국 웨버도 마찬가지로 사회학자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현상에서의 카리스마 리더십 출현을 갖다가 어떤 상황에서 출현하고 그가 어떤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었다면 여기 정치사학자인 번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이 좀 강한 측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경제 경영학자인 요 조직학자인 바스에 의해서 정교화되면서 정치적 리더십 개념을 갖다 일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여기서는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구별했어요. 상호 독립적이라는 건 이게 나오면서 이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번즈라고 하는 거 처음에 만들었던 번즈는 실제 리더십의 과정을 거래 형태와 변혁적 형태로 구별을 하고 있다. 즉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한 차원의 양극단에 있는 것으로 개념하였다. 한 차원의 양극단에 있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이게 나타나면 이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 속성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극단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나타나면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요 안에서 이제 뭐 노력을 해서 움직이든 뭐라도 움직여서 이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바스는 요게 사고 독립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다라고 해서 이거 안 나타나냐?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이거는 독립적이다, 극단에 있다, 이거는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번즈는 리더십을 거래적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했다. 이게 정치적 리더십 과정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했다. 위에다 이제 표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거래적 리더십. 거래? 거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쉽게 주고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경제적 교환 관계의 기초를 둔 것으로 리더는 부하가 바라는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부하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리더와 부하의 상호 욕구가 교환 관계를 통해서 만족되는 한 지속된다, 그 관계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과거의 리더의 행동이론, 이제 뭐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나 뭐 이런들, 휘둘러의 상황이론이나 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결국 다 뭐예요? 리더가 구성원한테 주었을 때 구성원도 리더한테 따른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기존의 리더십들은 무엇이었다? 거래적 리더십이었다라고. 그에 반해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부하의 현재 욕구 수준을 중심으로 한 교환 관계가 아니고 부하의 욕구 수준을 높여서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갖다가 드러내게 함으로써 리더는 부하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초월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헌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변혁적 리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번즈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하나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그 얘기는 결국 이 변혁적 리더십에 이걸 다 포함을 하게 되는 또 영향이 있어요. 이걸 두 개로 구분했지만 결국 이걸 다 포괄하는, 뭐가? 변혁적 리더십이 포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변혁적 리더십이란 리더가 부하들과 함께 양자 모두의 동기 유발 수준과 도덕 수준을 높이는 연결관계를 창조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덕 수준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앞에서 카리스마에서는 중립적이라고 했어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댓글 보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게 가치 중립적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 명확히 얘기하면 카리스마 리더십까지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 가치 중립적이다. 물론 카리스마 리더가 도덕적이면 밑에 구성원들은 더 좋아요. 그런데 실제 거기까지는 리더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리더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이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아예 어떤 것? 도덕적 수준이라고 하는, 즉 리더의 윤리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 무솔리니나 히틀러, 이런 존 심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리더에서, 이 변혁적 리더에서는 배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존에 카리스마나 이건 다 뭐였어요? 영향을 끼치는 정도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 당연히 그거 해당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윤리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요. 자,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의 동기와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부하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즈가 예를 들었던 게, 여러분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 알죠? 이 실제 비폭력 독립 투쟁을 했던 마하트마 간디. 즉 이 사람을 갖다 이제 변혁적 리더십의 사례로 지적을 하는데,
분명히 강대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갖다가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심어줬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변화시켜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변화를 시킨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라이어트 화이안이나 아니면 이제 테리 팍스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또 우리 그 유엔에서 연설했던 환경 그 몇 살 안 되는 10대 아마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어디에 여기 변혁적 리더십의 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라이언 화이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에이즈 근데 이 에이즈가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수혈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걸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우리 라이언 화이트가 나왔으니까 도대체 라이언 화이트가 누구지? 라고 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뭐 좀 한번 보여줄까요? 라이언 화이트. 이제 여러분 네이버에서 그냥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인물을 쳤을 때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과 그다음에 라이언 화이트 이제 마이클 잭슨이 Gone Too Soon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갖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971년에 태어나서 90년 결국 20년도 못 살았어요. 에이즈 환자였죠. 혈육병이라고 하는 걸 치료받다가 오염된 수혈을 받게 되면서 실제 이 친구가 학교에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80년대 에이즈는 정말 요즘 그 당시에 실제 에이즈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였죠. 손만 잡아도 옮긴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 모두 라이언의 종교를 거부했고요. 학교에서 추방되었어요. 실제 라이언이 이제 소송하면서 미국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고, 이제 에이즈 인식 개선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죠. 의사들은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계몽 캠페인을 갖다 대대적으로 벌였고, 라이언은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여러분 그 에이즈 기금 이런 모금 이런 데도 이제 경각심 하여튼 에이즈 기금 모금 요것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테리 팍스라고 하는 이 사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18세에 골수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발목이 20cm 정도를 절단한 수술을 받았어요. 그 사람 이제 또 다른 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준 목적으로 암 연구 기금 모금을 위해 절단된 다리로 캐나다 전역을 달리기를 결심했죠. 실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지금 기억이 좀 우리 뜨르드 프랑스의 전북대학교에 이제 신지유라고 하는 이 학생 지금 현재 졸업했나? 졸업을 하지 않았나? 지금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꿈, 희망 이걸 갖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이 사람 말고 이 신지유 학생보다 앞서서 실제 자신의 몸 지금 하여튼 병에 걸렸었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뜨르드 프랑스를 먼저 이제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변혁적 리더십의 사례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도덕성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히틀러나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이 요 변혁적 리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변혁적이었으나 실제 비도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럼 뭐라고 다루냐? 바스는 가짜, 유사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 용어는 자기 파괴적이고 착취적이며 권력지향적이고 도덕적 가치를 왜곡시키는 리더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이 즉 사담 후세인이나 여러분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유사 변혁적 리더다, 즉 가짜 변혁적 리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가짜 변혁적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자기지향적 리더,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진짜 변혁적 리더십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타인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아까 자기지향적 리더십과 타인지향적 리더십으로서 이 사람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다. 타인지향적인 변혁적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리더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의 기본 개념이었고, 이제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를 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